우리네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지사 원래가 과요불급이니 간에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두루두루 평범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법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이 어쩌면 진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간에 특별히 모자란 구석이 있으면 당연히 힘든 삶이 될 것일 테지만 간에 특별히 넘쳐나는 구석이 있으면 그 넘쳐남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로 사연의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저희 가정은 원래 무언가가 특별히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유달리 넘쳐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하게 행복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부이자 부모인 저와 남편부터가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다만 저와 남편 둘 다 꽤나 성실한 편이기도 했지만요. 이처럼 평범하게 행복한 부부였던 저와 남편에게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치 크나큰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저희 외동아들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첫 아이를 순산한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죠. 고생 많았어 여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야. 이 작은 녀석이 벌써부터 어찌나 인물이 좋던지 당신이랑 나를 반반씩 빼다 박았더라. 체중은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걱정하지 마.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평균 체중이래. 특별히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은 10개씩 맞지? 당연하지. 내가 직접 다 세어봤으니까 이제 안심해. 여하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난 그저 우리 아들이 한평생 병치레 없이 건강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로 올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돼.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어. 특히나 저희 부부의 바람은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아주 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이 젊을 적에 두 분 다 지병으로 단명을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친정어머니께서도 제가 시집을 가기 얼마 전에 중풍이라는 몹쓸병으로 쓰러지셔서 꽤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장수라고 지어줬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길장자에 목숨 숫자를 써서 최장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름에 길장자가 쓰여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저희 아들은 팔다리도 길고 손가락 발가락도 긴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늘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한 뼘씩은 훌쩍 크고도 남았죠. 가뜩이나 자기 아빠를 닮아서 피부도 새하얀 녀석이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주변 이웃분들께서는 늘 커서 모델시켜야겠다며 칭찬을 해주셨죠. 다만 엄마인 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어디까지나 자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일 뿐, 엄마인 저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사랑으로 뒷바라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직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일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아들 장수를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어린 장수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로서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는 한편으로 꾸지람을 내린 다음에는 엄마로서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죠. 참 고맙게도 저희 아들은 생각이 참 깊고 마음씨도 고운 녀석이었어요. 그런 아들 덕분에 저희 집에는 늘 행복하게 웃을 일만 가득했죠. 물론 저희 가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오직 순탄한 날들을 지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딱 5살 생일을 맞이했던 바로 그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네 회사가 조만간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음, 사장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선택을 자꾸만 하시더니만. 아휴, 결국엔 조만간 부도가 날 것 같네. 하긴 사장이 나쁜 판단을 자꾸만 저지르면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차피 부도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면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준비하는 쪽이 낫지 않겠어? 보통은 얼른 재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난 우리 회사가 너무 아까워. 사업 아이템도 너무 좋고 직원들도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경영진의 실책 때문에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자니 너무 아쉽거든. 정말 그랬어요. 남편네 회사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회사였다면 부도 얘기까지 나오게 된 마당에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테죠. 만약 그랬다면 저희 남편의 마음이 그토록 싱숭생숭해질 필요 따위도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남편네 회사는 경영진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잠깐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뿐 조목조목 뜯어보면 장래성이 정말 대단한 회사였어요. 일단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넘겨놓은 뒤에 앞으로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주식시장의 상장도 노려볼 수도 있을 법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이 저희 남편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혼자 끙끙 속을 앓으며 고민하던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기 있잖아 여보,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참에 내가 우리 회사를 인수해보면 어떨까?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회사가 워낙에 장래성이 좋잖아. 그런 회사를 이대로 폐업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인수해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 나가보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지사 뭐든지 간에 너무 많으면 좋을 것 하나 없는데 당시 제 눈에는 남편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엄청 전도유망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치만 여보는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직원으로서 회사에 다니는 거랑 사업가이자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 분명하게 다른 영역이야.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건 나도 잘 알지. 그치만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런 결심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여보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당신 혹시 지금껏 같이 일한 동료들을 걱정하는 거야? 맞아. 지금껏 동고동락해왔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겠더라고. 동료들이 재취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걱정이라도 좀 덜하겠는데 갈수록 불경기가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부도난 회사 출신 직원들을 받아줄 회사가 대체 몇이나 되겠냐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무척이나 갸륵했거니와 현실적으로도 저희 남편과 동료분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들 부도나서 문 닫은 회사 직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두고두고 꼬리표가 되어서 앞길을 막아설 것이 뻔했거든요. 이에 비로소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가 무섭게 곧장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난관을 맞닥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금전적 문제였죠. 제 아무리 부도를 앞두고 있는 처지라고 한들 어쨌거나 회사를 인수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수 대금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한평생 직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을 뿐 사장으로서의 경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저희 남편에게 회사 인수 대금을 내어주시겠다는 투자자분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갔고 저희 부부는 며칠 내로 회사 인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모든 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죠. 회사 인수 의향을 전하려면 인수대금 마련에 대한 방책이 먼저 생겨야 하는데 저희 부부가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잠깐 집에 좀 들르라면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시골에 있는 친정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중풍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친정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는 난데없이 오랜만에 사이랑 소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만 아주 뜻밖의 말씀을 먼저 꺼내셨어요. 얘기를 듣자 하니 자네 요즘 회사 인수 대금을 마련하고 다니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저랑 안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닌데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처럼 살이 쭉 빠져가지고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그치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만간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니 이제 그만 마음 놓으셔요. 그 좋은 소식이란 거 말이세.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보면 어떻겠나. 회사 인수 대금, 그건 내가 해줌세.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만간 농사일을 관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농사일 관두고 멀쩡한 땅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둘 바에야 그 땅 팔아서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뜻깊은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안 그래? 자네는 그저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주면 돼. 사업가로서 큰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많은 돈을 혼자 꽁꽁 챙겨놓고 살지는 말게나. 사업 수익은 자네랑 내 딸이랑 우리 외손주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만 취하도록 하되 나머지는 적절한 곳에 기부해서 이 세상이 보다 좋은 사회가 되도록 일조해 주시게. 행여라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다가는 내가 직접 불호령을 내릴 것이야. 그날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 남편에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돈만큼 사람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것은 없다면서 말이죠. 이에 저희 남편은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아버지께서는 젊을 적부터 농사를 지으셨던 땅을 팔아서 그 돈 전액을 회사 인수 대금으로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저희 남편에게 직접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직접 당신 명의로 회사 지분 모두를 인수한 뒤에 회사의 주인으로서 사위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이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남편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고용된 월급 사장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새 사장으로 취임한 남편은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남편을 든든하게 내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아들은 아주 쑥쑥 자랐습니다. 원래도 키가 큰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무렵에는 무려 6학년 형 누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주 훤칠해졌죠. 그런 저희 아들은 누가 봐도 친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치고는 유독 새하얀 피부도 친가에서 물려받은 것 같았고 훤칠한 키 또한 친가에게 물려받은 것이 확실해 보였죠.
또한 그 무렵 저희 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가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줄곧 멀고 먼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있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가까이에서 살게 된 사촌 오빠였죠. 어릴 적부터 키가 작은 편이었기에 운동선수의 꿈을 끝내 단념해야만 했던 오빠는 유달리 키 크고 훤칠한 조카가 너무나도 예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는 했었죠. 아무래도 우리 조카는 운동선수를 시켜야 할 것 같아. 혹시 알아? 우리 집안에서 차범근,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탄생할지. 하여간 오빠도 참, 전 그렇게 조카한테 운동을 시켜보고 싶으면 우리 아들 마음부터 제대로 얻어보든가. 지금까지는 운동에 별 관심 없었지만 삼촌이 진지하게 추천을 해주면 우리 아들도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대신 억지로 운동을 해보라고 부채질은 않아줬으면 해. 당연하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조카의 마음일 테니까. 바로 그날부로 사촌 오빠는 저희 아들과 친해지기 대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삼촌과 조카가 콩짝이 아주 잘 맞았던 모양인지 두 사람은 엄마인 제가 가끔씩 질투가 날 정도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빠가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만큼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시간 전부를 남편의 뒷바라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바로 그 해에 대박이 터졌어요. 줄곧 승승장구하던 남편네 회사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한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예전에는 쉽사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공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지만요. 당시 제 마음속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한시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밖에서 허튼 짓을 하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제 귀에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밖에서 돈 쓰고 돌아다닐까 하는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갑부집 사장님이랑 몰려다니면서 거액이 걸린 내기 골프를 치고 다니지를 않나. 외국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명품 정장이랑 구두에 눈독을 들이지를 않나. 또 어느 날에는 몇백만 원짜리 양주를 퍼마시고 들어오는 등 그야말로 사치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요. 물론 저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남편을 바로잡아 보고자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도 마다하지 않을 지경이었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하루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쓰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밖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다 보면 술값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게 대수겠냐고. 그 돈 들여서 계약 하나 잘 따내면 몇억 몇십억은 우습게 들어오는데 하물며 내가 어디 무슨 여자 나오는 술집을 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서 좋은 양주 좀 마신 거 가지고 왜 자꾸 트집이야 왜. 요즘 당신 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한번 차분히 돌아봐. 내 입에서 싫은 소리 안 나오게 생겼나.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계약을 따낼 수만 있다면 술값 몇백 몇천이 안 아깝다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사업을 할 거면 올바르게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런 아빠 밑에서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어른으로 자라겠느냐고. 아유, 됐으니까 그만하자. 하긴 사장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는 당신이 뭘 알겠어? 당신 자꾸 말끝마다 그 소린데 내기 골프도 사업 때문에 치고 다녔니? 명품 정장이랑 구두도 사업 잘 되라고 눈독 들이고 다니는 거고? 내가 아직도 남의 회사에서 일하고 다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
아니잖아.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잖아.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내기 골프도 좀 치고 명품도 좀 두르고 다니고 그래야지.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계시죠. 당시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아니 그 인간의 궤변을 듣고 있노라니 부하가 치밀어서 도무지 견딜지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 수가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벌써 잊은 거 아니지? 당신은 그 회사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이자 대주주는 우리 친정아버지지. 그놈의 알량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앞으로 행실 똑바로 해. 우리 아버지랑 내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엄포를 놓은 덕분에 남편은 한동안 잠잠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전혀 예기치 못한 병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과 관련된 끔찍한 비보였죠. 당시 저희 아들은 외삼촌의 설득 덕분에 유소년 축구부에 입단을 하기로 막 결정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부 입단을 위해 신체 검사를 받던 도중에 저희 아들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이에 저는 즉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릴 적부터 유달리 키가 많이 큰 편이었죠.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길쭉길쭉했고 손가락 발가락도 길쭉길쭉했었어요. 근데 그건 친가 쪽 피를 물려받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유달리 피부가 하얗던 이유도 친탁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사지가 길쭉길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드님의 경우에는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유전병 증세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난치병이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병에 속하는 질병인데요. 그 증세는 발현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장 큰 혈관이 찢어지는 증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그 밖에도 눈과 폐 쪽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척추측만증까지 동반하는 등 환자의 신체 전반에 거쳐서 다발적인 문제와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질병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저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를 옆에 두고 엄마라는 사람이 감히 정신줄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의사 선생님께 치료 방법부터 물어보았죠. 그래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료 방법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의학 기술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관리는 가능해요. 처방약을 통해서 병증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도 별다른 지장 없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정말이죠? 진짜 그렇게만 하면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대 수명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보살펴만 주신다면 단명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느 희귀 난치병들이 모두 그러하듯 절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요.
저에게 쉽고 아니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미어지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 인간의 망발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아들이 유전병에 걸렸다고?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앞으로 계속 약 먹고 병원 검사도 꾸준하게 받으면서 앞으로 한평생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더라. 에라이, 재수 옴 붙었네. 아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재수가 옴부터? 너 지금 그게 부모 입에서 나올 소리니? 그럼 재수 옴붙은 걸 옴붙었다고 하지 뭐라 그럴까? 이게 다 너네 집안 핏줄 잘못 물려받아서 그런 거잖아. 얘기가 왜 갑자기 우리 친정으로 튀어? 우리 부모님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네 엄마 중풍 걸려서 혼자서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살잖아. 더군다나 아들놈이 걸린 병은 유전병이라며. 그럼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야? 너네 집 유전자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괜히 우리 집안 욕 보이지 마. 두 눈으로 버젓이 보고도 몰라? 우리 아들이 유달리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피부도 새하얀 거. 그거 당신 닮은 거잖아. 그러는 너야말로 나한테 덤터기 씌울 생각하지 마. 난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그러죠? 그럼 어디 이 서류를 보고서도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나 보자. 그렇게 외친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그 인간의 면상에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서류가 뭔 줄이나 알아? 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근데 나한테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더라? 그게 무슨 뜻이겠냐? 정작 결함이 있는 건 너네 집 유전자라는 뜻이잖아. 하지만 그 인간은 명백한 검사 결과지를 눈앞에 두고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거야 검사에 무슨 오류가 있어서 그랬겠지. 여하간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도 앞으로 나한테 그놈의 자식 병수발 들게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경고하는데 어디 가서 그놈의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기만 해. 내 사회적 체면을 깎아먹었다가는 얄짤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넌 아빠 자격 없고 나도 너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나도 바라던 바야. 이혼하는 바로 그날부로 재혼하면 되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날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는 이혼 서류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도장을 꽝 찍어버렸죠. 물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그 몹쓸 인간을 향한 분노가 엄청났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장차 그 몹쓸 인간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릴지 아주 훤히 꿰고 있었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말 그대로를 쏘아붙이며 그 추악한 인간과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었죠. 지금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받아냈답시고 신나서 입이 귀에 걸렸겠지. 하지만 그 행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거야. 니놈이 방금 도장을 찍은 서류는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라 니놈의 인생을 지옥 끝자락까지 쳐넣어줄 불지옥행 직행버스 티켓이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아주 신이 나서는 새장가를 들겠다던 그 여자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장차 자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파탄이 나게 될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어쨌거나 그 몹쓸 인간과의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낸 저는 이후로 한평생을 아들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희 가족과 그 몹쓸 인간이 다시 만나게 된 건
이혼하던 바로 그날부터 약 15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저희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야말로 손금이 다 닳아서 없어질 만치 한 번만 봐달라면서 두 손을 싹싹 빌게 되었거든요. 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기세 좋게 이혼했던 그 인간이 손금이 닳아서 없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 아들에게 싹싹 빌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우선 지난 15년 동안 그 몹쓸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우선 그 인간의 인생이 몰락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인간네 회사 지분 중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분이 몇 %나 돼요?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내 지분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대략 65% 정도는 될 게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일단 아버지께서는 긴급 주주총회를 발의해 주세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주주분들을 설득하고 다닐게요. 그 몹쓸 인간에게 불벼락을 내리기로 결심한 모양이로구나. 네. 장인어른이 자기를 키워주었던 은혜를 잊고 배응망덕하게 굴었으면 응당 그만한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 주주총회 안건은 무엇으로 올리면 좋겠니? 그 인간의 사장직위 해임건을 올려주세요. 이후 저는 그 인간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주님들을 만나서 사장직위 해임에 동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치 주주님들께서도 사체에 맞들린 그 인간의 방탕한 경영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기에 대부분 저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 결과 저와 친정아버지는 80% 지분에 해당하는 해임 동의표를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인간은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첫 번째 몰락이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교육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사장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한들 그동안 그 인간이 손에 거머쥔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 한평생 탱자탱자 놀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저는 그 인간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애진작에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예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사촌 오빠였고 오빠의 직업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지난날 제가 그 몹쓸 인간과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인 친척 오빠는 그 당시에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유흥가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 몹쓸 인간이 아주 위험한 여자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위험한 여자의 정체였어요. 그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들러붙어서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내다 버리기로 유명한 꽃뱀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꽃뱀은 혼자 행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의 배나 다름없는 패거리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몹쓸 인간은 자기가 눈맞은 여자가 꽃뱀이라는 사실은 추호도 모른 채로 저랑 이혼한 직후 희희낙낙하며 곧장 혼인신고를 올려버렸는데요. 그러한 혼인신고의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솜씨에 제대로 걸려들어서는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을 싹 다 날려먹었죠 뭐. 물론 이 또한 전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즉 제가 그 인간에게 그 여자랑 놀아났다가는 패가망신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굳이 해줄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죠. 뭐 결국에는 자업자득인 셈이기도 했고요. 그놈의 얄랑한 돈 좀 벌었기로 손이 있는 뒤를 사방팔방 오죽 흘리고 다녔으면 그런 꽃뱀 일당한테 제대로 걸려들었겠냐고요. 이처럼 그 인간은 총 2차례에 걸쳐 몰락을 겪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직후 사장 자리에 쫓겨나면서 한 번, 재혼한 꽃뱀과 그 일당들에게 전 재산을 싹 빨아먹히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이었죠. 그런 연이은 몰락이 그 인간에게 가져다 준 건 정말이지 비굴한 현실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인 사촌 오빠가 저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나 오늘 너네 전 남편 봤다. 그래? 이번엔 또 어디서 봤는데? 어디기는 경찰서에서 봤지. 2번씩이나 연달아서 몰락을 하더니 인생이 아주 제대로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모양이야. 그 쓰레기가 글쎄 돈이 없어 무전 취식을 일삼고 다니다가 식당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거의 물매맞다시피 경찰서로 끌려왔더라고.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실형을 면치 못할 것 같더라. 무전 취식 때문에 실형까지 나온다고? 아무리 무전 취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그렇구나. 하긴 그 정도 천벌은 받아야 인과응보를 제대로 치르는 셈이지. 아무튼 기쁜 소식 들려줘서 고마워. 네, 맞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랍시고 사방팔방에 돈을 뿌려대며 살았던 그 인간이었지만 인생이 2차례에 걸쳐 몰락한 끝에 결국에는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무전 취식을 일삼다가 실형까지 선고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아주 화려하면서도 제대로 된 몰락인 셈이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혼으로부터 약 15년 뒤에 벌어진 그날의 사건은 그 인간의 인생이 몰락의 기로를 걷는 연장선상의 일이자 쐐기를 박아넣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는 어느덧 25살이 된 아들과 함께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 워낙 바빠가지고 모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많이 없었기에 그날의 산책은 마치 아들과의 데이트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너랑 둘이서 여유롭게 거리를 걸으니까 기분이 참 좋구나. 그러게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적적하셨죠? 죄송해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답시고 그동안 어머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네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 엄마는 충분히 기쁘단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비번 때마다 엄마랑 저랑 둘이서 데이트해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마치 굉음처럼 들려오더니 연이어서 무언가를 들이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에 저희 아들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달려갔고 저 또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곧장 아들의 뒤를 쫓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저와 아들은 그 몹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글쎄 사람을 차로 치워놓고서는 구급차도 부르지 않은 채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인간의 차에 치여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인간과 재혼했던 바로 그 꽃뱀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들은 비록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몹쓸 인간이 그대로 도주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도주하려는 앞길을 몸으로 막아섰고 마침 달려든 저희 아들이 그 인간을 차에서 끌어내리고서는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그러는 너야말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실수로 사람을 차로 치었으면 당장 구급차부터 불러야지. 어디서 감히 도망을 치려고 하느냐고.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수로 사고를 낸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수라기엔 엔진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엔진 소리가 크다는 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 인간이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거야? 네, 일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그 몹쓸 인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팔을 더 세게 비틀어 제압했는데요. 그 인간은 자기를 제압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너 설마 장순이? 내 아들 최장수?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역시나 냉담했습니다. 제 이름이 최장수인 건 맞지만 아저씨네 아들은 아닙니다. 예라이 몹쓸 놈아.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망발을 해대는 아들 녀석이 어딨어? 입은 틀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랑 아저씨 사이에 천륜을 먼저 끊어낸 쪽이 누군데요. 하물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순경으로서 뺑소니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뭐라고? 네가 경찰이 됐다는 거야? 아니 대체 어떻게? 넌 유전병 때문에 운동 같은 걸 마음껏 할 수 없는 몸이었잖아. 그런 몸으로 경찰 시험 볼 때 체력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했어? 말하자면 긴 이야기니까 일단 이대로 가만히 계시죠. 지금은 뺑소니 피해자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말을 마친 아들은 저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제가 119에 신고 전화를 하자 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구급차가 뺑소니 피해자인 꽃뱀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는 내내 제 아들은 그 인간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제압해 놓은 상태였고요.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똑바로 말씀을 해보시죠.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저랑 어머니가 현장을 목격했으니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마시고요. 그게 실은 좀 전에 그 여자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꽃뱀이란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을 싹 다 빼먹은 그 여자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결국엔 복수심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네요. 근데 차는 대체 어디서 나신 겁니까?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여자한테 어떻게 안갚음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문 손잡이를 당겨봤더니 문도 열려 있었고 자동차 키도 꽂혀있는 상태였어. 그때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제가 나섰습니다. 그럼 뺑소니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거네? 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막장까지 떨어졌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신세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신이랑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고 그 꽃뱀한테 엮여서 거지꼴 될 일도 없었잖아. 얘라이 모질이 빙구 자식아. 그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됐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었는지나 얘기해. 설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유전병이네 어쩌네 하면서 거짓말 쳤던 거 아니지? 그런 말 같지 못한 소리를 참지 못한 아들이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제가 지금처럼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의 은혜 덕분이었으니까. 저희 아들이 유전병을 극복하고 경찰이 될 수 있었던 내막은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저희 아들이 걸렸던 병은 비록 완치는 불가능할지언정 약을 제때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더욱이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관리만 잘 받으면 경찰 체력 시험 정도의 신체 활동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들도 분명 존재해요. 그건 단지 저희 아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프로농구 선수로서 맹활약을 펼치셨던 아주 유명한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 아들이 희귀병을 극복하고 경찰 체력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엄마인 저의 헌신적인 노력과 보살핌, 그리고 관리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또한 저희 아들 곁에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강력계 형사인 외삼촌을 무척이나 존경해왔기에 자연스럽게 경찰의 꿈을 품게 되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희귀병을 스스로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며 극복해내었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어요. 즉 저희 아들은 엄마인 저와 외삼촌의 보살핌 덕분에 희귀병으로 인해 흐트러질 뻔했던 삶의 길을 다시금 선명하게 되찾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저희 아들이 진짜로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그 인간은 뜻밖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 경찰이 되었다니 참 잘된 일이야. 다른 사람한테 붙잡혔더라면 얄짤없이 또 감방으로 갈 뻔했으니까 말이다. 여간 나는 이 길로 슬그머니 사라져서 너희 모자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얼른 엄마 모시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거라. 오늘 여기서 목격했던 일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하지만 그 인간의 뜻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아들이 다시금 그 인간의 팔을 강하게 비틀어 제압했거든요. 그러자 잠시 고민하던 그 인간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놓지 못해? 이 아빠한테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짓거리야? 글쎄요. 지금 제 눈에는 자동차 절도 및 뺑소니 용의자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이대로 얌전히 경찰서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갑을 차고 끌려가시겠습니까? 그 말에 그 인간은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언가 크게 결심한 표정으로 제 아들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그래놓고서 한다는 선택이라는 게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손금이 사라질 지경으로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그냥 보내주렴. 실은 내가 지금 가석방 중이거든. 이대로 잡혀 들어가면 가중 처벌은 당연지사에 어쩌면 다 늙어서야 출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리 밉더라도 아빠는 아빠고 핏줄은 핏줄이잖니. 나 준비 갚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냥 보내주렴. 제발 아들아. 그러나 제 아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팔에 힘 빼십시오. 괜히 버티다가 손목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친 아들은 그 인간의 두 팔을 있는 힘껏 비틀어서 열중시어 자세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벨트를 풀어 두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동료 경찰분들께 지원 요청을 했고, 그렇게 그 몹쓸 인간은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아가며 아주 추잡스럽게 연행되어 갔어요. 저희 가족과 그 인간 사이의 악연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으며, 그 인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불 끝으로 끌려가던 순간이었죠. 이후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그 인간에게 뺑소니를 당한 꽃뱀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지만 얼마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들 등골 빼먹고 살아왔던 악녀의 최후로는 딱 알맞은 결말인 셈이었죠. 물론 꽃뱀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몹쓸 인간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졌습니다. 가뜩이나 가석방으로 나와 있던 상황에서 뺑소니로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갔으니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극형을 선고할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인간에게는 하늘의 천벌까지 내려졌습니다. 건너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그 몹쓸 인간이 제 아들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유전병 증세가 뒤늦게 발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희 아들은 엄마인 저 덕분에 관리를 잘 받으며 병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 인간을 돌보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대체 누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그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지옥의 시작은 아주 먼 훗날 철저히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 곁에 없을 것이고 외로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